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7페이지 가시고요. 10번 질문부터 보시면 되는데 10번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체크 별표 하시고요. 자, 일단 먼저 이제 A 교회가 나오고 B 은행 나오니까 봅시다. 자, 이제 A가 X 토지의 소유자이고요. 소유자이고 이제 B 은행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X 토지 위에 이제 저당권을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랬을 때 이제 A가 B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법제 214조에 근거해가지고요 B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X 토지가 A 소유인 사실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가 B 명의로 등기가 된 사실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가 B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 사실이 필요하겠죠. 즉 B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가 무효 등기인 사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관련해가지고 특히 3번 관련해가지고요 B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가 무효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면요 뒤집어가지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한번 검토를 하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B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가 유효하려면요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피담보 채권 발생 계약이죠. 금전 대차 계약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해서 대출 계약 같은 것들이 발생 계약이 유효하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할 것이며 저당권 설정 계약도 유효하고, 세 번째 이제 민법제 186에 근거해가지고 B 명의로 등기가 된 사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1번과 2번 둘 다 유효했을 때 이제 B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보통 대개의 경우에 1번과 2번 둘 중에 한 개가 이제 무효인 경우는요. 그러면 B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A가 B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자, 요 1번과 2번 중에서 먼저 2번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을 때 만약에 B 명의로 등기가 안 됐다면요 B가 원고의 지위에서 요 2번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A한테 청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담보권 설정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설정 등기를 청구하겠죠. 그러면 A가 패소해가지고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요, 결국, 그렇죠. 총유물에 대해서 물적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2번 같은 경우는 저 A가 교회거나 종중이었을 경우에 요 2번 같은 경우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2번은 총유물 처분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했으면요 2번은 무효인 겁니다. 근데 1번 보시면요 피담보 채권 발생 계약 판례 문구대로 하면 대출 계약. 자, 대출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B가 A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A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B가 A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금전 대차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겠죠. 따라서 금전 자체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A 소유의 총유물에 대해서 물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통 대기에 동시에 이루어지지만서도 2번 같은 경우는 총처에 포함되겠지만 1번 대출계약 같은 경우는요 총유물 처분행위에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간의 정함이 없다면요 그냥 대출계약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간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면 야 1억 이상 빌릴 때에는 대표자 감 네가 단독으로 하지 말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고 해라 라고 했으면 요 대출계약 같은 경우는요 총유물 처분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했지만 지난 시간에 단순 정간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상대방 B은행 같은 경우가 선의부가실이 인정돼 버리면요 유효하기 때문에 B가 A한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무튼 대출계약 같은 경우는 정간에 의한 대표권 제한일 수는 있어도 총처에는요 포함될 수 없다까지 요 1번, 2번 두 개를 잘 구분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 교회 규약에 보니까 대표자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할 때에는 교인총회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 불구하고 대표자 갑 같은 경우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비은행과 총유물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 틀렸죠. 해당하지 않는 대출계약 했을 경우에는 됐습니까? 대출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유물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진 않기 때문에 10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11번 지문 또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민법 제 256조 읽고 오시고요. 256조 본문과 단서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신 다음에 자 11번 지문이죠. 자, 을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 소유자이고요. 부동산 소유자이고 그다음에 갑이 이 부동산에 뭔가 이제 설치한 자, 설치자라고 합시다. 해서 설치했던 물건을 제가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이제 을 소유 토지나 건물에 X라고 하는 물건을 설치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물건의 이제 소유권 기속의 문제죠. 이 X라고 하는 물건이 요 을 소유 토지나 건물에 딱 설치가 되었을 때 요 X 건물의 주인은 주인이 누구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요 X하고 저기 있는 을 소유의 토지와 건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요. 첫 번째, 이 X가 을 소유 X, Y 건물의 한 구성 부분이 돼 가지고 아예 딱 붙어 가지고요. 분리 자체가 못하는 거예요. 분리 자체를 못하는 경우다. 벽돌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강학상 이른바 강한 부합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강하게 부합됐을 경우는요, 방금 읽었던 민법 제 256조 본문 단서 관계없이 딱 강하게 부합됐을 경우는요, 누가 을 소유로서 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강사의 갑의 벽돌인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분리한 거 아니냐? 갑은 을한테 뭐 한다? 민법 제 261조에 근거해가지고 보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갑에게는 민법 제 261조에 근거해가지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고 이 보상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이른바 철강 사건이라고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복습할 때 판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한 부합입니다. 그런데 자, 분리할 수 있긴 해요. 구성 부분은 아니래 가지고 분리할 수 있긴 한데 분리해버리면요, 저기 있는 X의 가치가, 즉 X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약한 부합이라고 불러요. 약한 부합. 어떤 거 창문 틀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약하게 부합됐을 경우에 비로소 민법 제 256조 본문과 단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본문과 단서가 적용된다. 그래서 본문에 의했을 경우는요, 조문을 읽었으니까 을 소유가 돼버리죠. 을 소유가 돼버리면 또 갑은 동조에 근거해가지고 보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단서가 적용돼 버리면요, 설치자 갑 소유로서 남아있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단서가 적용된다? 그렇죠.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거다. 다시 한번 조문 같이 읽어볼게요. 256조를 보시면 6조를 보시면요. 자, 부동산 소유자 을 같은 경우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타인의 건원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이른바 그 목적물을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임차권 등등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설치했던 자가 건원에 의해서 부속시켰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설치자 갑한테 남아있다 해서 다시 읽으시면요, 이른바 갑한테 건원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단서가 적용될 것이고 단서에 의했을 경우는 갑 소유가 된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1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갑의 밑줄 임차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임차인 임차권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타인의 건원이 있는 경우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시면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해버리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약한 부합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약한 부합의 경우에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원이 갑한테 인정되기 때문에 본문이 아니고 단서의 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설치자인 갑 소유자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제일 끝에 설치자 갑소에 속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고요. 해설지를 제일 끝에 보시면
제일 끝에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 을에게 속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니까요. 단서에 체크하시고 설치자에 체크하신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유념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X하고 저 을 소유의 건물이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경우죠. 에어컨 같은 것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당연히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갑 소유에 불과하다. 을과 관계없는 거니까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11번 지문도 결국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하시고 8페이지 가신 다음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봅시다. 1번 지문인데요. 1번 지문은 이른바 부작위 또는 침묵에 의한 기망이 성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서 민법 제110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려면 이른바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침묵에 의해서 기망을 했을 경우에, 즉 침묵에 의했을 때도 기망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원칙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단순 부작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망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A하고 B가 계약을 하는데 A가 침묵을 했는데 A한테 각종 근거에 근거해서 B한테 이른바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되는데 A가 고지하지 않고 침묵했을 경우는요. 그러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할 수 있다까지는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A한테 이른바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A가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B 같은 경우가, 즉 상대방 B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니까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B가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요. 그것을 감수하고 A하고 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A가 침묵했다 하더라도 기망이라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침묵을 한 사안의 경우에도 상대방 B 같은 경우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면 이른바 기망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지문 제일 끝에서 한 줄 위에 상대방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까지만 긋고 상대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줄 밑에 기망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2번 지문 보시면요. 갑 주식회사가 무죄로서 소송 비용 대납 등의 방법으로서 을 대표회의 아파트 보증업체 한도했던 소송을 대신 진행하기로 하고 종료하고 난 뒤에 갑이 냈던 소송 비용을 을이 다시 갑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반환 약정을 했다. 한번 끊으시고, 이렇게 갑이 을을 대리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돼가지고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이 을 상대해가지고 대신 납부했던 소송 비용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에 관한 문제인데요. 2번 지금 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이른바 반환 약정, 지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반환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자, 다시 그 대신 냈던 소송 비용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했을 때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청구 원인 항변 제껴버리고 실체법에 근거했을 때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라면요. 그러면 갑이 승소할 수가 있겠죠. 약정이 무효인 경우는요. 그럼 당연히 갑이 승소할 수가 없는 경우겠죠.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10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 행위를 한 것이고 결부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같이 무효, 같이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이기 때문에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을한테 소송 비용 대납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보시면 제일 끝에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효력이 부인돼 버리면 이 대납했던 약정 부분도 함께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소속법 공부하셨으니까 민소법 공부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고 민법상 판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 보험금을 이제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서 누구를 죽여가지고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에서 보험계약했을 경우는요, 처음부터 민법 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 그렇게 무효인 경우는요, 그 A 말고 다른 형제들도, 예를 들면 장남 A가 있고 차남 B씨가 있는데 이 A 못살 놈이 자기 엄마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살해해버린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A가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나머지 동생들 B씨가 선의인 경우라도 보호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B씨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에 대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까지 판례가 있으니까 함께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가시면요. 세무사 인분하고 안인분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무효죠. 이익분배 함께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렇게 무효정을 종료시키면서 이제 밑줄 동업에 의해서 발생된 이익을 상호 분배한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동업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이득이 세무사정이 없는 자에게도 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동업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이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것도 역시 강행법규에 의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질문 틀린 질문입니다. 조금 비교할 게 뭐냐면요. 그 동업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이익을, 그러니까 번 돈을 상호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 동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돈이요, 뭐 사무실 같은 것들 만들기 위해서 보증금 같은 것들 내기 위해서 각자 냈던 돈을 돌려받는 거는요, 그거는 세무 활동, 즉 강행법규 위반인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이득이 아니라 이미 투입했던 돈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 정산의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한데, 지금 지문처럼 동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이익 상호 분배 같은 경우는요, 역시 강행법규 에 의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유효한 게 아니고 무효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잘 아시면 됩니다. 넘기신 다음에 5번 지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해서 5번 지문 가시면 똑같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업으로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는요, 역시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해설지 그 밑에 있는 비교 판례예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위에 있는 5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즉 중개사 아닌 분께서 거래 행위를 중개했지만 업으로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A가 모텔 주인이고 B가 모텔을 사고 싶은 거야. 근데 A가 모텔을 안 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A하고 B 둘 다의 친구였던 C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C가 A도 친구고 B도 친구인 거야. 그래서 B가 C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야, C 네가 가서 A 좀 설득을 해라. 설득해서 내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하게 하면 내가 일정한 돈에 수고비를 지급할게 라고 하니까 C가 뛰어가서 A한테 막 이빨 까가지고 이제 결국 A하고 C 사이에서 모텔 계약을 하고 C 명의로 이전 등기, B 명의로 모텔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 잘 안 돼버리니까 B가 C한테 이제 원래 약속했던 수고비를 안 주니까 그 수고비의 지급을 청구했거든요. 하니까 판례가 하기를 그런 경우는 C가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친구 사이에 통해서 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수고비 지급 약정은요,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른바 수고비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해서 5번 질문 가시면요,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약정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해서 업으로 한 경우하고 아닌 경우를 잘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6번 지문 가시면요, 이른바 무효행위 추인에 대한 부분인데, 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나 무효행위의 추인 둘 다 뭐냐면, 예를 들면 소멸시효 완성의 포기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때만 포기할 수가 있겠죠. 자기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그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으면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요, 이른바 이런 무효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경우인데, 무효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것도 뭐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내용이 뭘까요? 그건 무효이긴 한데 내가 어떤 의사표시나 행동을 해가지고 유효하게 봐줄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려도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무효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건 무효 같은데 라고 적어도 의심한 사정이 인정됐을 때에만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볼 수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해서 6번 질문 가시면요, A, B가 있는데
A 같은 경우가 법률행위의 존재는 아는데 무효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그냥 유효함을 전제로 해가지고 별도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적어도 A란 자가 무효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 행위했다. 또는 A가 무효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데 행위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묵시적으로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묵시적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6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해설지 판례 사건 번호 두 줄 위에 끝에 보시면 무효임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무효임에 대해서 의심하면서까지만 밑줄 그으시죠. 그게 인정됐을 때만 이제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지문 또 별표 두 개고 아주 중요한 판례죠. 해서 이 판례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자, 7번 보시면요. 자, 이른바 변호사분께서 승소했을 때 지급할 성공, 보수, 약정의 경우인데요. 요거 잘 정리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크게 먼저 여러분들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요. 민사 사건에 결부해 가지고 이러한 약정을 한 경우하고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약정을 결부한 경우를 달리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례에 의했을 때에도 민사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수 약정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의뢰인한테 인정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다만 사법시험 기출 문제인데요, 민사 사건에서 성공보사정이 지나치게 가다한 경우는요, 지나치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가대한 경우는요, 한 경우는 그렇죠, 신의 측 민법제 2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적정한 범위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해서 혹시 여러분 또 시험 문제에서 성공보수약정이 나오는데 민사인지 형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수험생을 배려하시는 분들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또 고려하지 않고 사법시험 기출 문제에 갖다 붙이게 해가지고 성공보수약정 내놓고 지나치게 가다한 경우에는 시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적정한 범위 내로 감축되어진다라고 딱 출제를 해버리면 괜히 이거 형사면 처음부터 그냥 민법제 103조 위반에 의해서 무효다라고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이해되시죠? 요거 묻는 거니까 일단 눈치 좀 보시되 민사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까지 물어보게 되면. 근데 아마 또 출제하시는 분이 상식이 있는 분이면 구분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시고 이번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만 한해서만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 이번 이 103조에 의해서 형사의 경우는 성공약정 무효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결 전에 이미 무수하게 이루어진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 소급표로 인정해버리면요, 즉 소급표를 인정해버리면 소급표로 인정해가지고 종래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인 경우에 약정 무효치 해버리면요, 변호사분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환 청구도 다 할 수가 있을 거니까. 물론 법원이 이걸 막을 수 있긴 하지만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당해 사건부터 무효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종래 사건까지, 종래에 이루어진 것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무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하시되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게 나올 거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7번 지문 가시면 일단 형사의 밑줄 긋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무로까지만 먼저 기억하시고 한번 끊으시고, 종래에 이루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러이러한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콤마 다음 부분이 틀렸는데 앞부분만 잘 기억해도 시험 문제 풀 때 크게 차질은 없으실 겁니다. 됐죠? 자, 8번 또 나름 의미가 있긴 한데 봅시다. 자, 종중총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종중 같은 경우가 종중 재산이었던 X 토지를 매도를 하거나 또는 보통 대개의 경우에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종중 그 할아버지들께서 우리 종중 중에서 아들들한테만 분배를 하고 따님들한테는 분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 경우도
즉 종준재산 분배 결의도 그렇죠. 민법제 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 무효 확인 받으면요, 곧바로 그 딸분들께서 바로 분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총류였던 보상금이라든지 매매대금에 대해서 분배 청구를 하려면 분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종중총회의 결의는요, 유효한 결의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종내 이루어진 결의가 민법제 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유효한 결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다시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그 절차에서 유효한 결의가 있을 때까지는요, 곧바로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지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압시다. 첫 번째, 종중총회 결의 같은 경우도 민법제 104조에 의해서 밑줄 무효가 될 수 있다. 1번 맞는 거. 두 번째, 새로운 유효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다면요, 곧바로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두 가지에서 100소조에 의한 무효. 곧바로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가지고 문제 대비하시면 될 겁니다. 요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지문하고 10번 지문은 두 개 묶어두신 다음에 103, 104조 위반인가 아닌가는요, 그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를 놓고 판단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계약이 104조에 의해서 무효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 X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를 놓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그 뒤에 발생된 사유는요, 처음부터 고려할 바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해서 이 9번, 10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뭐 킴콘과 키코 해가지고 막 중소기업들 싹 말아먹은 그런 진짜 욕 나오는 경우거든요. 해서 사실관계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구 두 가지만 밑줄 그으시면 충분하십니다. 9번 지문 첫 줄에 보시면 불공정 행위인가 아닌가는 맞죠? 밑줄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까지만 그으시죠. 그럼 그때 놓고 왔을 때는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뒤에 막 엔화가 떨어지고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 중소기업이 싹 다 망해버려도 104조에 의해서 그 킴콘과 키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똑같은 게 10번 질문 가시면요, 자, 계약할 당시를 놓고 봤을 때에는 한 줄 밑에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끊으시고 그 뒤는 읽을게요. 사후에 어떤 뭐 때문에 됐다 하더라도 104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104조에 의해서 불공정성이 인정돼가지고 무효인가 아닌가는 계약할 당시를 놓고 판단되어진다까지만 기억해도 문제 풀 때 하등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 1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법행 기출 지문 같았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번 지문 봅시다. 보시면 일단 A가 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말고요. 그냥 대한민국 하시고요. 그래서 조세, 세금 채권자, 조세 채권자였습니다. 근데 B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세금 낼 뿐이었어요. 세금 낼 뿐인데 세금을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그래서 A가 어떻게 집행을 할까라고 하고 있는데, 이 B 같은 경우가 C의 계좌에 1억 송금, 계좌에 1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A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C가 누구냐면요, B의 처의 언니예요. 언니. 자기 처의 언니였어요. 이해되죠? 해서 C 계좌를 빌려가지고 B가 이제 그다가 1억 송금해놓고 있는 사람인데, 1억을 송금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송금이 1번이고, 두 번째, 또 B가 인출을 해요. 그러니까 C 통장에 넣어놓고 B가 인출을 한 다음에, 인출한 돈을 B지가 사고 친 게 있어가지고요, 손해배상 합의로서, 배상금으로서 그 1억을 피해자한테 이렇게 지급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C는 우리 내 동생 고생 많이 하겠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대한민국이 C를 상대해가지고 이른바 사회행위 취소권, 너는 B가 했던 사회행위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누가 A가 C한테 제기를 한 거예요. 요때 A 말은 뭐예요? 야, 채무자 B가 1억이라고 한 돈을 너한테 뭐 했다?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 증여가 사회행위 아니냐?
C가 저는 돈이 없는데요. 야, 그 C, 니는 지금 현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가액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C, 니가 우리한테 1억 내라 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 A가 주장하는 이 증여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안이요. 여러분들 B가 무작정 C 계좌 명의의 1억 송금하면 B하고 C 사이에서 증여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증여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증여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상대방 C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거든요. B가 대포통장을 빌렸어요. C한테 빌려가지고 C 통장에 돈을 넣고 빼고 했어요. 그럼 넣을 때마다 B가 C한테 증여한 겁니까? 해서 이거죠. B가 C한테 단순히 송금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B하고 C 사이에서 증여계약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B하고 C 사이에서 1억 송금한 거 가지고 B, C 사이에서 증여계약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누구에게 A한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A가 증여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주장 증명 못하면요. 사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A가 C를 상대해가지고 취소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요 사안 보세요. C가 뺀 게 아니고 B가 뺀 거예요. 하고 B가 다 썼지 않습니까? B가 C한테 1억 송금했으면 그 1억 돈을 C가 썼겠지 B가 썼겠습니까? 그래서 C한테는요 가입 배상 의무 등을 다 지울 수가 없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판례 입장인 겁니다. 해서 11번 질문 가시면요. 제 끝에 그 증명 책임의 경우는요 사회행위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익에 있다. 따라서 1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지문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12번 지문은 별표 2개,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근데 기존 통설을 이제 판례가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A가 있고요. 여기 A 맞나요? 갑인가? 갑을 합시다.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른바 통정허위 표시다. 통정허위 표시를 하고 을한테 뭔가 했다 합시다. 했다. 자, 을이 그것을 병한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를 병한테 양도를 했고 병도 한 번 더 정에게 양도를 했다. 요때 병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예요. 즉 병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선의인 경우에는 병이 권리를 완벽하게 취득하기 때문에 이르시죠. 정 같은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해요. 권리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왜? 끊겨버리는 거니까. 근데 비교했을 때 병이 악이에요. 병이 악이인 경우인데 이때는 또 정이 선의인 경우하고 악이인 경우를 구분하신 다음에 상식에 의했을 때 병이 악이인 경우라면 병이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 악이인 경우라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호될 수가 없겠죠. 문제는 병이 악이인데 정이 선의인 경우에는 정 같은 경우가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사건 쟁점이었는데 종래 통설이 뭐였습니까? 통설이 그렇죠.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와 성립 범위와 달리 108조 같은 경우는요 제3자가 선이면 되지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가하고 있지 않다 안 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병이 악이인 경우라도 정이 선이면요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나 을 같은 경우는요 정을 상당해가지고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다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 아시겠죠? 자, 복습할 때 다시 갑이 본인이에요. 을이 무권 대리인이에요. 병이 을과 거래했던 상대방인데 병한테 정당한 이유 따위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요. 병이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이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정 같은 경우가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우리 판례에 의했을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던 상대방 병만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있다. 사안의 경우에 정 같은 경우는 무권 대리인 을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됐죠. 을의 상대방이었던 병과 거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이 선의이고 무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없다기 때문에 이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하고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기본서 확인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13번 또 매우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통정합의 표시부터 대리 끝까지 한번 쭉 다 읽으신 다음에 또 지문을 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